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검편 5단계부터 보면 되죠. 천국. 부도, 권력도, 명예도, 일체도 영원한 행복일 수 없으니 절대자 나이버 신검만 있으면 족하다. 흥겨운 듯 절대검 마음과 세상의 수놓으니 나그네 고나는 술에 한 잔 또 한 잔 기울이네. 그래요. 천국, 왜 천국이 될까요? 이 시를 왜 천국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럼 천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천국이 무엇인가요? 한국인들은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국은 뭔가요? 마음과 세상에 나타나는 나라겠죠. 무엇에 의해서? 절대금에 의해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요. 절대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어디에? 마음과 세상에. 어떤 자세를 가지면?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일체도, 뭐 이건 진리 정도 되겠죠. 진리와 진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절대금을 찾아서 절대금에 의해서 마음과 세상이 다스려질 때 천국이 도래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그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일까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그 뒤에 한번 살펴본 것이긴 하지만 그래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음, 어, 무슨 말이 있나요? 예수가 한 말이죠. 예수가 알았죠. 한번 볼게요. 예수를 연구했던 시기가 있죠. 2019년도에 쓰여진 글이죠.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 읽어봤겠죠. 다시 본 게 2019년도라는 거죠. 이건 또 다른 거죠.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 새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뭔가요?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절대자를 뜻하기도 하고 뜻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천국을 뜻할 수도 있겠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나요? 하늘, 우리가 푸르게 보이는 하늘을 가리킬까요? 거기에 있을까요? 그런 곳에 있다면 사람보다 누가 갈 수 있나요? 어떤 존재가 갈 수 있나요? 새들이 더 빨리 가겠죠. 푸르게 보이는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바닷속 깊은 곳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오히려 물고기들이 갈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하늘나라를 찾지 마라. 그럼 사후세계를 얘기할까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그래요. 안은 뭔가요? 마음이겠죠. 바깥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겠죠. 하늘나라를 어, 마음과 세상에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찾아라. 잡고 발견해라. 뭐 큐라는 얘기도 나중에 하죠. 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방법도 얘기해요. 그래요. 그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많이 언급해요. 예수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마음을 얘기하죠. 속은 마음을 뜻하겠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말은 토마복음에 나오죠. 그래요. 비슷한 말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있겠죠. 그래요. 온전한 문장은 토마복음에 있죠. 토마복음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토마복음이 뭔가요? 볼까요? 토마스에 의한 복음서는 기독교 신약 성서 외경의 하나로서, 정경은 뭐 4대 복음서죠. 예수가 한 말의 정경은. 서문에서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쌍둥이 유다 토마스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콥토로 기록된 사본이 1945년 나그 한마디에서 나그 한마디 문서의 일부로 발견되었고, 그래요. 1945년 그래요. 5년에 일부가 발견됐다고 하죠. 이후 1898년 이집트 옥시딘쿠스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조각 필사본과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요. 토마스 복음서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전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형식과 달리 예수의 어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자시의 비유 등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공통된 내용이 다수 있다. 계자시의 비유는 뭔가요? 하늘나라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래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또 그다음 볼게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안 거예요. 하늘나라, 이 천국을 다 알죠. 발견한 사람들은 다 발견하는 거죠. 또 만드는 방법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신금편 5단계에 들어가기 전 마음의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에 대해서는 진리에 이르는 길에 자세히 나와 있죠. 물질 형태로 보이지는 않으나 신금법을 펼치며 태극과 팔기가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보는 눈은 육체의 눈은 아닙니다. 육체의 눈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는데 이용되는 것이지 직접 보는 것은 아니라 했죠. 마음에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죠. 육체에 있는 눈이 보는 게 아니죠.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으로 만드는 무공 역시 마음의 눈으로 몸의 동작을 보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요. 실제로 보는 눈은 마음에만 있죠. 그게 영안이건 아니건. 여기서 마음의 눈은 좁은 의미로 쓰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의 눈은 뭔가요? 한번 볼게요. 물론 몸으로 직접 동작을 펼쳐보고, 실제보다 직접이 않겠죠.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다시 몸의 동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존하는 것은 물질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든 일종 형식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음의 눈이 있음을 가리키죠. 진짜 보는 눈은 마음에만 있는 거죠. 우주에 관한 연구든 생물에 관한 연구든 경제질서에 관한 연구든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든 마음의 눈으로 시각화하여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묘사하듯 서술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어떤 관념이 포착되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아주 구체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그림으로 표시 못하죠. 시각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포착하지 못한 상태의 관계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인간이 지닌 제3의 눈이며 다른 생물들은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구별됩니다. 육체에 의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인간은 다른 것을 보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꿨죠. 뭐 섭리 같은 거, 자연법칙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보죠.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눈은 생물들에게는 없죠.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죠.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태극신금의 효험 중에 하나는 제3의 눈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안다 모른다는 것도 인간이 규정하는 것이지요. 지식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개념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 되고 개념들을 매개를 통해 연관성을 찾아 말 좀 바꿨죠. 이해하기 쉽게 연관성을 찾아 관념 체계를 만들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말을 좀 바꿨어요. 안다 모른다는 관념은 그쵸,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죠. 인간의 필요에 생겨난 것입니다. 제3의 눈의 존재를 알려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제3의 눈을 활용한지를 안다고 규정하는 게 옳겠지요. 그래요. 단순히 뭐 개념을 아는 것도 개념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아는 것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수준부터 제대로 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과거의 흔적을 살펴보니 제3의 눈의 존재는 이미 고대 인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인도 사람들만 알았겠냐는 거예요. 찾아보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제3의 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가고 닦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군요. 제3의 눈의 존재를 느낀 고대의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거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정도의 깨달음이 없어 언어로 남기기 어렵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바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는 제3의 눈이 있다고 했으니 제3의 눈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제3의 눈에 대해서 나오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어디서 나오나요? 금강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하니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태극신검의 마음의 눈 이름은 태극신안입니다. 그래요. 신검편 그래요. 그 마음의 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은 좀 제 3의 눈을 가리키긴 하지만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눈 역시 그래 마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또 다음에 볼게요. 신금편 5단계는 두 번째 만든 8개의 새긴 의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새긴 의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의미들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면 무엇인가가 생산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좀 바꾸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생산품들이 상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활동 종류에는 경제활동, 정치활동, 교육활동, 예술활동, 체육활동 등 여러 활동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경제활동은 기본이 됩니다. 경제활동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정치인이든 예술가이든 경제활동은 기본이고 거기에 첨가되는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산과 소비를 하는 활동이 있죠.
생산과 소비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 질서와 정치 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치 제도에서 일하는 인간들에게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래요. 월급이란 말은 뭐 특수한 소득을 얻는 특수한 형태인 거죠.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물적 토대가 있어야 하겠지요. 물적 토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즉 세금이 정치 제도를 성립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죠. 물적 토대를 얻기 위해서 정치 영역에서는 세금을 거두죠. 세금 없으면 정치 영역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금은 국민들이나 조직체들의 소득 일부로 형성되는데 그래요. 주로 기업이죠. 조직체는. 소득은 경제활동 속에서 형성되는데 근원을 이루는 소득은 경제활동 속에서 생성됩니다. 근원을 이루는 소득 7. 경제도면을 통해 살펴본 발생소득과 영업대행자본의 관계.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요. 태극신검에서도 뒤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발전해서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을 형성하는 거예요. 씨앗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세금은 경제 질서와 정치 제도를 잇는 매개체가 됩니다.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잇는 매개체도 되는 거죠. 그 질서들은 그것에 속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정치 제도는 정책을 통해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경제 질서와 이어집니다. 세금을 통해서 정치 영역이 이루어지지만 정치 역시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정책을 통해서. 정책 역시 정치 제도와 경제 질서를 잇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매개체를 찾으면 연관성을 알게 되는 거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정치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역시 정책에 포함됩니다. 어떤 영역에서의 활동이건 혹은 어떤 시대에서의 활동이건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와 인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인간의 활동이 물적 토대와 인간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활동 역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의 8개를 구성하는 계획선의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위선은 절대자를 새길 수 있고 중간선은 물적 토대, 아래선은 인적 토대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를 대상으로 또 개를 만든 거죠. 계속 만드는 거죠. 신근편 5단계가 심화되어 그 이상을 탐구하자면 환경의 8개를 구성하는 계획선들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또 환경도 별도로 분리해서 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다양한 노력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는 여기서 환경은 자연 환경이 되겠죠. 사회 환경은 별도로 어떤가요? 사회를 분리해서 만들었죠. 개를.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는 쪼개면 원자가 되고 계속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계속 쪼개면 쿼크가 된다고 합니다. 더 쪼개면 힉스라는 물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리학도 공부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공을 하려면 물리학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과학이 진일보하면 더 쪼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더 쪼갤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멘트 놨겠죠. 어쨌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물질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모든 물질이 최소 물질 입자로 분해됐다고 가정하고 최소 물질 입자가 이어지며 사물을 형성하며 상조와 파멸작용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여 현재의 시공이 생겨난 것으로 규정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최소 물질 입자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적 크기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불변의 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소 물질 입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구성하는.
전체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불변의 양이라는 거예요. 최소 물질 입자가 갖고 있는 불변의 양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 쪼갤 수는 있어도 소멸시킬 수가 없잖아요. 물체를. 그 물질을 소멸시킬 수가 없죠, 인간이. 그러니까 불변의 양은 항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불변의 양이 절대자의 권능, 창조와 파멸작용과 결합하면 시공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 달려있죠. 불변의 양은 뭔가요? 최소 물질 입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전체 최소 물질 입자라 해야 되겠죠. 그게 불변의 양이죠. 전체 최소 물질 입자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불변의 양인 거예요. 그래요. 주어를 전체 최소 물질 입자로 넣는 게 낫겠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윗선에는 절대자를 새길 수 있고 중간선에는 절대자의 불변의 양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선에는 시공을 새길 수 있습니다. 왜 근데 바꾸지 않았을까요? 주어를 바꾸면 전체를 바꿔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요. 문제점을 알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니 일단 새기고 봅니다. 단순히 무공에서 점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신근편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64개 세개를 합쳐 26만 2144개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위 64개는 절대자 환경 사회를 새긴 64개, 중간 64개는 환경이나 사회를 새긴 64개, 그 환경이나 사회 둘 중에 하나를 넣는다는 거죠. 아래 64개는 절대자 무어 의식을 새긴 64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개의 종류가 26만 2144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수련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3008개만 떼어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512개가 되니 수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512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위로 쌓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끼워 넣는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하나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중간 64개는 크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분석하여 색인 64개와 사회를 분석하여 색인 64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죠. 사회를 분석하여 색인 64개 위에 환경을 분석하여 색인 64개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64개를 합친 것이 되는데 1677만 7216개가 됩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수련하면 좋겠지만 역시 수련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수련이 불가능하죠. 언제 1677만 7216개를 만들고 있겠어요. 따라서 약식으로 후천 8개들은 제외하고 후천 8개들로 64개를 2개 만들어 좌위에 놓고 신금법을 펼칩니다. 그런 뒤 2개의 64개를 나란히 놓고 분신금을 펼쳐 수련합니다. 그래서 3008개들로만 개를 만든다는 거죠. 환경을 새긴 3008개 위에 절대자 환경 사회를 새긴 3008개를 위에 올려 하나의 선전 64개를 만든 뒤 몸 정면에서 좌측에 배치시키고 마음을 새긴 선전 8개 위에 사회를 새긴 선전 8개를 올려 하나의 또 하나의 선전 64개를 만든 뒤 몸 정면에서 우측에 배치시킵니다. 분신금을 펼치면서 하면 금방 되겠죠. 그 다음에는 태극 파괴공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극 파괴공과 태극 파괴권을 합친 것이 태극 파괴공입니다. 검이 있을 경우 검법만 펼칠 수도 있겠으나 다른 공격 수단이 있는데 활용할 상황이 생기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서는 태국 군림보도 결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개의 무공들을 창안했죠. 그래요. 그러한 무공들을 합쳐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진하는 태극 8개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천 8개고 후천 8개죠. 그래요. 검을 2개 준비하여 쌍검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무리아발을 주로 두릅니다. 선천 8개의 7번째 개와 후천 8개의 3번째 개가
겹치게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앞에 언급했던 무공과 똑같죠. 선체팔기, 후천팔기 모든 개들은 땅과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팔기의 각궤는 가로로 세우든 세로로 세우든 상관없으나 가로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팔목을 굽혀 금 두 개의 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어깨를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가게 몸통을 고정한 채 원을 그리며 움직여 봅니다. 또는 어깨를 앞과 뒤와 앞으로 몸통을 고정한 채 원을 그리며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금첨은 작은 원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개만 살펴볼게요. 전진의 경우 후천팔개는 그대로 둔 채 몸 앞에서 뒤로 선천팔개로 회전시키면서 여섯 번째 개를 오른발로 밟으면 전진합니다. 선천팔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회전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개를 밟으면서 전진하는 거죠. 발의 다섯 번째 개가 개인이 끊어진 선석개가 있는데 한 걸음을 전진하면서 선천팔개를 회전하면 여섯 번째 개가 발에 오게 되고 머리에는 두 번째 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회전하니까 두 번째 개가 머리 위에 오게 되는 거죠. 양손의 등금으로 번갈아 가며 후천팔개 두 번째 개, 아래선 세 번째 개, 윗선 아래선 네 번째 개, 중간선 아래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베는 거죠. 왼발로 선천팔개 일곱 번째 개 중간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돌려차기 합니다. 일곱 번째 개가 어떻게 되나요? 선천팔개 일곱 번째 개가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오죠. 돌려차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선천팔개 이렇게 돌리면 선천팔개 일곱 번째가 여기 오겠죠. 이걸 돌려차기해서 잇는다는 거죠. 그래요. 선천팔개를 앞에서 뒤로 회전시키면서 일곱 번째 개로 왼발을 밟으면 오른발 앞으로 가게 전진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읽어보면 돼요. 그래요. 후천팔개를 회전시키면서 태극 팔개공을 만들 수도 있으며 부진하겠죠. 그러면 변화를 하나씩 가미시키면 만들어야 제대로 된 태극 팔개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각자 자유롭게 자기 몸에 걸맞는 태극 팔개공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요. 누구나 편하게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만들 수 있는 무공이라 했죠.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